아버님, 제발 저희 방으로 오셔야 해요. 죽도록 일하고 먹는 게 다인 미개한 한국 사람들이 몸을 누이는 그 바닥에 누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영하 15도, 5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독일 뮌헨을 집어삼킨 그날 밤입니다. 43년을 세계 최고의 난방 엔지니어로 군림해온 하인츠 교수의 집은 아이러니하게도 얼음장 같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100년은 갈 거라 장담했던 독일제 보일러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항복을 선언했고, 폐렴에서 간신히 회복 중이던 아내 엘자의 입술은 죽음의 빛깔인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년 전. 원시적인 기술 따위는 필요 없다며 모질게 쫓아냈던 한국인 며느리 지은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문을 두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지하실의 작은 문. 그 문 너머에서 밀려오는 믿을 수 없는 온기에 67세의 오만한 천재 노교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움에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독일 공학의 자부심을 단 10분 만에 무릎 꿇린 한국 600년의 지혜. 그 기적 같은 온기가 지금 그 문을 엽니다. 저는 하인츠 슈미트입니다. 올해로 67, 독일 뮌헨에서 40년 넘게 난방 시스템을 설계해온 엔지니어입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건축가 집안의 자부심은 제 평생의 훈장이었죠. 독일의 기술은 곧 과학이고 그 과학은 세계 최고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설계한 난방 시스템은 뮌헨 시청사부터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그리고 저 멀리서도 위용을 뽐내는 BMW 본사 건물까지 이 나라를 상징하는 심장부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네로라는 기술자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저는 그들 앞에서 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독일 난방 기술을 따라올 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제한 것이었는지 제 가족을 사지로 몰아놓고 나서야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년 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던 제 외아들 마르쿠스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지은이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작은 아가씨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건축가의 짝이 된다니 솔직히 탐탁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선택이니 존중하려 애썼죠.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제 화를 돋우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 아내 엘자가 정성껏 준비한 슈니철과 감자 요리를 먹으며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제 지하실을 슬쩍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아까 지하실을 잠깐 봤는데 겨울엔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럴 때 바닥을 직접 데우는 온돌이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바닥 밑에 열을 통하게 해서 집 전체를 은은하게 데워주는데 그 온기가 정말 오래가요. 6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전통 방식인데 아버님 댁에도 한번 설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온돌이라니요? 600년도 더 된 아시아의 옛날 방식을 어디 감히 정밀한 데이터와 계산으로 설계된 독일 공학에 들이미는 건가 싶어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40년 넘게 난방 시스템만 연구해온 제 경력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붙였습니다. 지은아, 네가 아직 독일 기술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10분배 효율을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서 난방을 한다. 에너지 관리와 정밀한 온도 조절, 그게 진짜 기술이야. 바닥이나 데우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지독한 독일의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600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유물일 뿐이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미개한 소리 하지 마라. 며느리의 커다란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고 아들 마르쿠스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 엘자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 집에서, 제 전문 분야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문을 쾅 닫고 내려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지하실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원시 기술 따위는 내 집 문턱도 넘지 못할 줄 알아.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앞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 때마다 조용히 인사만 건넸고 제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야 제 주제를 알았군 이라며 콧대를 높였죠. 제 오만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지하실 작은 방 하나를 자기 취미 공간으로 쓰겠다며 허락을 구했을 때도 저는 그저 아들 방이니 알아서 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2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마다 지하실에서 기분 나쁜 소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드르륵, 쿵쿵, 지지직. 뭔가 바닥을 긁어내고 공사하는 듯한 소리였죠. 아내 엘자에게 물어봐도 그저 방을 꾸미는 모양이라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가끔 낯선 남자들이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는 모습도 보였고 무거운 포대나 파이프 같은 것들이 지하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심 궁금했지만 며느리에게 말을 걸기는 싫었습니다. 그래봤자 조그만 방에 가구 몇 개 들여놓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죠. 5월이 되자 소음은 멈췄고 며느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지하실 방에서 한두 시간 정도 머물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방이 어떤 곳으로 변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인 제 눈에 며느리가 꾸민 방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 10월이 되었고 평화롭던 우리 집에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준 아내 엘자가 심한 기침을 하며 쓰러진 겁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에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병원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넘게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퇴원하던 날 주치의는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인츠 씨, 엘자 씨의 폐 상태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올 겨울은 절대로 추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실내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세요. 만약 다시 폐렴이 재발한다면 그땐 정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이 나라 최고의 난방 기술자인데 내 아내 하나 따뜻하게 못 지키겠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 손으로 설계한 40년 된 독일제 보일러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100년을 간다던 그 튼튼한 기계가 저를 배신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12월이 왔고 기상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올 거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하 15도, 뮌헨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던 그날 밤 우리 집 보일러실에서 들려온 불길한 쿵 소리가 제 오만했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기상청의 경보대로 5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뮌헨을 덮친 그날 밤 재앙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실 계단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귀를 찢는 듯한 금속의 마찰음. 40년 동안 제 자부심이자 우리 집의 심장이었던 독일제 보일러가 마지막 단명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선 겁니다. 전원 스위치를 미친 듯이 눌러보고 배관을 두드려봐도 차갑게 식어가는 기계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바닥이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엘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폐렴에서 겨우 회복해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온 아내입니다. 체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수리업체들의 전화를 돌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슈미트 교수님. 지금 뮌헨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보일러 고장 신고만 수백 건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사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흘이라니요. 밖은 영하 15도이고 실내 온도는 1분마다 1도씩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사흘을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저는 창고에 있던 전기 히터 4대를 모조리 꺼내 거실과 안방에 설치합니다. 최대 출력으로 돌려보지만 독일식 라디에이터 난방에 최적화된 높은 천장 구조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달궈진 공기는 모두 천장으로 도망가 버리고 정작 우리가 머무는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거대한 냉동고로 변해갑니다. 밤 10시 실내 온도 15도, 자정에는 10도,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자 온도계는 기어코 영상 2도를 가리킵니다. 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4장이나 덮어주고 제 코트를 얹어주어도 아내의 몸은 덜덜 떨리다 못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여보, 너무 추워요. 숨쉬기가 힘들어.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엘자의 입술을 보며 저는 절규합니다. 43년 동안 수천 개의 건물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정작 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제 손이 덜덜 떨립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응급실도 이미 저체온증 환자들로 가득 차 중증 환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옵니다. 하느님, 제발 엘자를 살려주십시오. 제 오만이 부른 벌이라면 저만 데려가시고 엘자는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그때였습니다. 어둠뿐이던 지하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한청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빨리 내려오세요. 여기는 따뜻해요.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안고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지은의 뒤로 아들 마르쿠스가 엘자를 부축하려 다가옵니다. 1년 전 제가 그토록 모질게 내쫓고 무시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원시적인 기술이라며 비웃었던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제 아내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치심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엘자의 가쁜 숨소리에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치고 아내를 들쳐업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냐? 지하실이 따뜻하다니? 아버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 방은 이미 온도가 23도예요. 빨리요. 지은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 제 몸을 감싸는 냉기는 여전하지만 며느리가 열어젖힌 그 작은 방의 문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속 같고 봄날의 햇살 같은 은은하고도 깊은 온기. 43년 엔지니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열기가 제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환상이라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전기 히터 하나 없고 라디에이터도 돌아가지 않는 그 좁은 방 안이 마치 딴 세상인 것처럼 포근합니다. 엘자를 바닥에 눕히자마자 아내의 얼굴에 서려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아내의 손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아오고 거칠던 호흡이 순식간에 평온해집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에 손을 댑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체온처럼 바닥 전체가 고르고 깊은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기가 아니라 바닥이 살아있어. 제 비명 섞인 물음에 지훈이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1년 전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바로 그 온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8,000유로라는 거금을 들여 시아버지의 구박을 견뎌내며 1년 동안 몰래 준비해온 효심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첨단 기술은 차가운 기계에 불과했지만 며느리가 깔아준 이 바닥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7세 노 교수의 오만한 자존심이 한국의 따뜻한 아랫목 위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실의 작은 문이 열리는 순간 제 43년 엔지니어 인생은 통째로 부정당합니다. 아니, 그것은 부정이라기보다 거대한 개벽에 가깝습니다.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온기는 제가 평생 연구했던 라디에이터의 건조한 열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 같기도 하고 이른 봄날 대지를 적시는 햇살 같기도 한 아주 깊고 은은한 생명의 기운입니다. 엘자를 업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발바닥에 닿는 감각이 뇌리를 강하게 때립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느껴지는 이 묵직하고도 부드러운 열기. 저는 급히 아내를 바닥에 눕힙니다. 담요 몇 장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순식간에 담요를 뚫고 엘자의 몸으로 스며듭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엘자의 얼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보라색으로 얼어붙어 있던 입술에 발그레한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가쁘고 거칠던 호흡이 단 5분 만에 평온해집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내가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여보, 따뜻해. 몸이 녹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43년을 세계 최고의 난방 엔지니라 자부하며 잘난 척을 다 해왔지만 정작 내 집 내 아내가 얼어 죽어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제가 그토록 모욕을 주며 원시적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의 그 기술이 지금 제 아내를 사지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봅니다. 지은이는 구석에서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8,000유로를 이 방에 쏟아부었을 아이입니다. 제가 화를 낼까봐 인구들을 몰래 부르고 한국에서 직접 자재를 공수해 한 땀 한 땀 바닥을 깔았을 그 지극한 마음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죠. 지은아, 이게 정말 네가 말한 온돌인 거냐? 저는 바닥에 손을 댑니다. 손바닥 전체로 전해지는 이 균일한 온도. 400자 넘는 수식을 써서 계산해도 얻기 힘든 완벽한 열분포가 이 바닥 아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며 바닥에 축열층을 데우고 그 열이 다시 복사열이 되어 공기 전체를 감싸는 원리. 공기를 억지로 데워 위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이 철학적인 배려 앞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과학이다. 600년 된 낡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깊게 이해한 완벽한 과학이야. 엔지니어로서의 제 본능이 소리칩니다. 독일 난방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운 현상이 여기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끝부터 온기가 타고 올라와 온몸의 혈관을 확장하고 마음까지 진정시키는 이 기적 같은 메커니즘. 저는 며느리 지은이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67세의 독일 노교수가 가문의 자부심이라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살았던 제가 한국에서 온 어린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한국을 몰랐고 너를 몰랐고 온돌의 그 깊은 마음을 몰랐구나. 네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네가 우리 엘자를 살렸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함께 웁니다. 아들 마르쿠스도 곁에서 우리를 안아줍니다. 밖은 여전히 영하 15도에 지옥 같은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지하실 이 작은 방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낙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합니다. 바닥에 누워 등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수첩에 적어 내려갑니다. 내일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 이 위대한 한국의 기술을 독일 전역에, 아니 전 유럽에 알려야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차가웠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한국인의 효심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가 한국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이 밤, 역설적이게도 저는 생애 가장 큰 승리를 맛본 기분입니다. 한국의 온기가 독일의 차가운 자존심을 완벽하게 녹여버린 것이죠. 이듬해 9월 베를린의 국제 컨벤션 센터는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유럽의 저명한 건축가들과 냉철한 엔지니어들이 모인 자리, 그 무대 위로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바로 저 하인츠 슈미트입니다. 77세의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자 제 평생의 오만함을 만천하에 고백해야 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 손에는 1년 전만 해도 원시적인 유물이라 치부했던 한국의 기술, 온돌에 관한 6개월간의 연구 논문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의 맨 앞줄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아내 엘자와 저를 구원한 나의 스승이자 사랑하는 며느리 지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지은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뗍니다. 여러분, 저는 43년간 독일의 난방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저는 제가 설계한 그 차가운 기계들 속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단 1분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독일 공학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하인츠 교수가 자기 입으로 실패를 자인하다니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화면 가득 한국 온돌의 열화상 데이터와 제가 직접 측정한 에너지 효율 그래프를 띄웁니다. 그때 저와 제 가족을 살린 건 제가 원시적이라 비웃었던 한국의 600년 된 지혜였습니다. 보십시오.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우지만 온돌은 사람의 근본을 데웁니다. 축열층을 활용한 이 완벽한 에너지 순환은 독일 난방보다 38%나 효율적이고 거주자의 건강 지표를 60% 이상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을 향한 가장 따뜻한 미래 기술입니다. 수치와 논리로 무장한 제 발표가 이어질수록 회의적이던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발표가 끝난 직후 500명의 청중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독일 건축학회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입니다. 학회장이 무대로 올라와 저에게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 트로피를 건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트로피를 받자마자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는 지은이를 가리킵니다.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시아버지의 무시를 견디며 8,000유로라는 거금과 1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려낸 나의 며느리 김지은 씨의 것입니다. 지은아, 무대로 올라와 주겠니? 놀란 지은이가 얼떨결에 무대로 올라오고 저는 전 세계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손이 그날 밤 지하실 바닥처럼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의 끝은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를 꼭 껴안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웁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 떨림은 1년 전 서러움의 떨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환희의 떨림인 것이죠. 그날 이후 독일의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의 온돌, 독일의 차가운 자부심을 녹이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뮌헨의 제 집은 이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공동으로 설계한 독일형 온돌 시스템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2025년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지만 우리 집 거실 바닥은 기분 좋은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 엘자는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9개월 된 손녀 아이가 따뜻한 바닥 위를 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지은이가 타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손녀의 재롱을 지켜봅니다. 43년 전 제가 처음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꿈꿨던 가장 완벽한 난방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풍경이었습니다. 발끝부터 차오르는 온돌의 열기가 가슴을 지나 제 영혼까지 데워주는 기분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온기가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을 지나 가장 따뜻한 봄날을 선물해준 셈입니다. 지은이가 제 곁에 앉으며 속삭입니다. 아버님, 발은 좀 어떠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지은아, 이제야 내가 진짜 사람 사는 집에 사는 것 같구나. 한국의 온돌은 정말이지 기적이란다. 눈 내리는 뮌헨의 밤, 우리 집 창문 너머로 새어나가는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포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며느리의 사랑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온기는 이제 독일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친 채 말이죠.